또는 피난 가셔가지고 어린 눈으로 본 6.25. 어릴 때 겪은 6.25는 아름답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생은 부모 세대가 겪고, 저도 폭격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닭 잡아먹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몸으로 때웠던 6.25, 제가 소년의 눈으로 본 6.25, 다 다른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웅시대를 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웅들입니다, 사실은. 그 영웅들이라는 증거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알려줍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죠. 세계 7대 강국입니다. 강국이 되려면은 첫째 민주주의를 해야죠. 두 번째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구가 5천만 이상 돼야 되죠. 이 조건을 다 갖추는 나라를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니까 강국이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은 깡패 국가 아니면 독재 국가고, 이제는 또 세습, 사실은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 다 영구 집권 국가 아닙니까? 시진핑까지 이제 역사를 거슬러 가지고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으니까, 그런 나라는 힘만 세지 강국 취급을 못 받죠. 문명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루어간 것은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했는데, 이걸 다 한마디로 합치면 문명 건설이죠. 문명.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대, 기업, 그리고 복지, 이런 걸 다 이룩했는데, 맨 앞장서신 분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역대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독교 세력, 이렇게 해서 지난 70년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야기.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정치자 영웅인 이유는 두 사람만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영웅 되기는 쉬워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징기스칸 다 혼자 영웅이죠.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에 모든 국민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우리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불행한 마지막을 맞았다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비장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울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사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8년 한국의 위기는 우리가 위기라고 불리던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 1980년, 81년의 제2차 오일 쇼크와 11.6 사건이 같이 온 때의 위기, 그리고 1973년, 4년 제1차 석유 위기, 그것보다도 더 큰, 딱 비교하려면 1950년 6월 25일의 위기와 맞먹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의 본질이 북한 핵이 아닙니다. 북한 핵은 어차피 설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용입니다. 북한 핵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핵은, 그것은 우리의 정신으로 파고드는, 국가의 영혼으로 파고드는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죠. 공산주의라고 하면 정신 차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뭘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까? 뭘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산주의자들이 뭘로 위장을 하고 있느냐? 진보로 위장을 하죠. 민주주의자로 위장을 하죠.
평화주의자로 위장을 하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로 위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술 더 떠서 요새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민중주의자로 또 위장을 합니다. 또 요새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근사한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요 용어가 북한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헌법의 기본 정신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말살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체주의를 만들어 놓고 헌법에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근로인민대중이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병행하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그 사람이 누구냐 딱 따져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북한에 있어서는 근로인민대중, 노동자, 빈민, 비정규직, 뭐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앞뒤 문맥상 정확하게 나옵니다. 인간을 말살하는 이 공산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는 경제의 위기도 아니고 탱크가 모자라서 뭐 밀리는 그런 위기도 아닙니다. 오늘의 위기는 우리 국민들이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위기죠. 선동에 속아 넘어간다. 공산주의자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쟁이죠. 두 번째는 폭력주의자들입니다. 폭력과 선동을 결합해가지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폭력이 병행할 수 없는 법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주력하느냐? 사람을 선동하고 속이는 데 집중합니다. 속이는 데 집중해요.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 6.25 때는 폭력, 무력을 앞세워서 해봤더니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술을 바꿨죠. 속이는 쪽으로 가자. 특히 민주주의를 하니까 유권자들을 속이면은, 잘하면은 간첩이 민주투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도 되고 청와대로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상당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 민주주의 국가는 유권자들이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제입니다. 1인 1표제가 이게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데서는 문제가 많아요. 이광유 같은 사람은 1인 2표제를 해야 한다. 근데 기혼자에 대해서는 표를 2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 나라에서도 그걸 실천 못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1인 1표제로 가기 위한 노력이 영국에서는 한 400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최초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흔히 우리가 대헌정이라고 하죠. 마그나 카르타 1215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귀족, 왕 싸우고 죽이고 왕을 목을 치고 뭐 이런 난리를 펴다가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하자 합의한 게 1688년입니다. 한 470년 걸렸어요. 470년. 그 뒤부터 영국에서는 정권 교체를 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게 됩니다. 1688년부터. 그래도 처음에 투표권을 가졌던 사람은 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주였어요. 그 다음에 남자였습니다. 여자가 영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게 언제냐? 1920년대입니다. 1920년. 최근입니다. 최근. 미국
63년에 노예 해방선언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마음 놓고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100년이 흘러가지고 1965년 이후입니다. 이처럼 1인 1표제로 가는 과정에 수많은 난관과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우리는 1948년 50선거 때 그냥 1인 1표제, 남녀노소 다 따지지 않고 한 표씩 줘버렸습니다. 노숙자도 한 표고 이재용도 한 표입니다. 박사도 한 표고 글 못 읽는 사람도 한 표예요.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 분별력이 모자라는 국민들이 말하자면 사기꾼이나 반역자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속느냐? 학력이 세계에서 최고인데, 머리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맞습니다. IQ 조사를 해보면 한국이, 평균 IQ가 107로서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학력은 대학 진학률이 80%니까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는 어떠냐? 속는데도 1등입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웠는데 속는데도 1등이다. 증거가 뭐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30%였습니다. 30%.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30%인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30%는 누구냐?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국민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는 30%가 아니라 7, 8%밖에 안 돼요. 대학원 졸업생일수록 더 많다. 지금 말씀드린 요게 대한민국의 위기의 가장 본질입니다. 배운 무식자가 많다. 아니, 배울수록 무식해진다. 여기서 무식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죠. 분별력. 그럼 배울수록 왜 이렇게 무식해지느냐? 여기에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배운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배운 사람은 화이트 칼라가 됩니다. 기자가 됩니다. 검사 판사가 돼요. 정치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식자 집단이다 이거예요. 무식자 집단.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규명이 사실 규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무식자가 이 나라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기업인이 갖고 있습니까? 군인이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은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게 한국의 지배 집단입니다. 옛날 과거시험 합격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조선조의 양반하고 똑같습니다. 생리도 같고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특별 강연이니까 저로서는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 올해가 건국 70주년인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올해는 아니고 그럼 아니라면 최소한 정부 수립 70주년으로 기려야 되는데 그거는 계획이 없대요. 그러면서 1919년 대한민국 뭡니까?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겠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게 난 사실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인식 역사관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봅시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는 뭐가 되죠? 다 반역자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왜 일본 여권을 가지고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 천황에 충성했습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다 반역자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김구 분리주의자입니다. 아니 건국을 했는데 왜 독립운동합니까? 여러분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뭐 됩니까 그게? 이런 황당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요사이는 광복군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다 이래요. 요새 3.1절 기념식 때도 그러고 육사 졸업식 때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복군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1940년에 중국에서 광복군을 하나 만들었는데 병력이 아무리 많을 때도 한 400명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군대는 장개석 군대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일본군하고 교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게 지금 세계적 강군이 된 국군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니 남의 군대 밑에서 종살이 하던 군대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 뜻은 좋지만은 이건 뭐냐면 어쨌든 무슨 억지를 부리든지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굉장한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겠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은 그 다음에 줄초상이 납니다. 말하자면은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줄초상이 나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건국을 기초로 해가지고 써 있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은 6.25가 남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6.25가 내전이라고 해야 돼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은 자유통일이 우리의 목표가 안 됩니다. 그건 다른 통일로 갈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사생아가 됩니다. 생일이 없지 않습니까? 생일. 사생아.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사생아가 되어버리면 누가 적자가 됩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적자가 되도록 저절로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정통성, 정체성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한반도의 지금 대결 구도는 이런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 삶의 양식을 뭘로 할 거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로 살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살 거냐 요 싸움이 하나 있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민족을 대표하느냐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하느냐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두 싸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정통성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정통성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남한 북한은 서로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체로서만 인정하죠. 왜냐? 한반도에서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대한민국이다. 주족은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느냐 그만한 도덕성이 있느냐 그만한 정당성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대한민국이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챔피언이다.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9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한 그리고 제주도에서
방해가 있었지만은 공정한 선거를 했다는 유엔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구성했어요. 이 국회가 5월 31일에 이승만 임시의장의 사회로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에 기초해서 정부가 수립됐어요. 이 과정이 건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적 정통성을 갖추었습니다. 즉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만든 겁니다. 이게 국가 정당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북한은 어땠느냐? 북한은 김일성이가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스탈린은 심부름꾼이 되어가지고 스탈린이 써주는 시나리오대로 스탈린이 만들어준 헌법대로 그리고 찬반 투표가 불가능한 원천적 부정선거를 통해서 최고인민회의 만들어가지고 세운 독재국가,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 1948년 12월에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딱 결의안을 만들어서 공인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 정통성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투사라고 하면서도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함으로써 스탈린이 만들어준 북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 파괴, 자해죠, 자해. 국가 자살로 가는 그런 길을 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죠. 과거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과거를. 북한은 할 수 있어요. 북한은 과거를 바꿉니다. 그게 역사 조작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북한을 해방했다. 스탈린이 해방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이 해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일성이가. 그 조작이나 아니면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아니라는 조작이나 막상막하죠. 역사를 조작하면은 그것은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어디로는 전체주의로 갑니다.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전체주의는 아닙니다. 전체주의.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북한 정권이 무력 침략을 해서는 실패했는데 나중에 방향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그 방향은 사상전으로 바꿨어요. 목표를. 사상, 어떤 국가도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사상은 영혼이죠. 영혼. 한 인간의 영혼입니다. 한 국가의 영혼이 뭐냐? 그게 헌법이고 역사관이고 애국심 같은 거죠. 저 영혼을 바꿔버리면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병신 만들 수 있다. 아니 사실 보면은 가끔 재벌 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벌 아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합니까? 영혼이 망가지니까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잘 배운 사람도 치매 걸려버립니다. 영혼이 망가져버리죠. 그럼 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려버리겠다. 영혼을 훔쳐버리겠다. 이렇게 자신한 거죠. 그런 점에서 김일성의 전략은 대성공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김일성이가
다른 공산주의자와 다른 한 수 위에 있는 뭘 느끼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연합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하나 이렇게 글을 보내왔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옛날에 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하나 적어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해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좋은 문장 아닙니까? 참 잘 쓴 문장이고, 이분이 공산주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국가에서 영혼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은 자유예요. 자유. 대한민국의 영혼인 이 자유를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말하면 헌법의 영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그것을 우리는 흔히 헌법의 최고 가치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주권,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 법치, 이런 게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개헌 과정에서 빼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 며칠 있으면 공개될, 거기서 그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를 싫어하죠. 저 사람들이 좋은 말은 다 쓰죠. 민족, 민주, 평화, 진보 다 쓰는데 딱 쓰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왜 공산주의자들, 좌익들은 자유를 쓰지 않을까요? 자유를 인정하면은 개인이 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빼버려야죠. 그렇게 해야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입만 열면 최고 존엄 이야기합니다. 최고 존엄, 최고 존엄. 북한의 최고 존엄이 많습니까? 한 사람 뿐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존엄한 존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이 다 존엄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5천만 대 1이지, 사실은. 그래서 북한은 1970년대부터 대남 공산화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정했느냐 하면은 계급 해방, 노동자가 폭력혁명을 통해서 러시아식으로 집권하는, 그것보다는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민족해방. 계급해방보다는 민족해방을 앞세워야 된다. 민족해방.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다 내보내고 해서 남반부를 해방시키는 거, 민족해방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려면은 김일성, 우리가 민족주의자다. 이승만, 박정희, 이 사람들 다 민족 반역자 내지 친일파다. 또는 친일 후원 세력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8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학가에 퍼뜨리면서 주사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사파들. 주사파를 속여 먹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 조작이죠.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이다. 무장투쟁을 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상해나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평화적 무슨 독립운동 한다고 하면서 안전하게 있었는데 그 기간에 김일성이는 밀림에서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했다. 이런 신화를 딱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영혼을 앗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민족주의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 요새 주사파란 말이 유행하니까 주사파가 무슨 철학의 한 일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주사파라고 하면은 그거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주사파, 주체사상파 아닙니까? 말은 조금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관로하고 김일성주의자라고 해야 돼요. 주사파란 말 쓰지 마시고 김일성주의자라고 해야 됩니다. 김일성주의자. 그러면 이제 정신이 좀 들겠죠. 이 주사파 세력이 한국 좌익운동권의 주도권을 잡고 말았습니다. 거의 1980년대. 그 세력이 그 뒤에 계속 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정권 안에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홍준표, 무슨 전희경,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비판을 해도 우리 주사파 아니다. 라는 반론이 한 건도 없습니다. 주사파 아니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반박을 하지 않으면 그게 진실로 통하는데 이런 주장에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사파, 김일성주의자가 이 정권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 그걸 인정합니까? 김일성주의자들이 이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다.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을 막 씁니다. 청와대가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는 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그걸 사실로 봅니까? 아니면 걸 이걸 사실로 본다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종실에 국가조종실이죠. 청와대는 국가조종실에 남쪽으로 갈 줄 알고 비행기를 탔더니 조종실에 다른 사람이 타가지고 북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승객들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승객들이 조종관을 잡고 있지 않는데 승객들이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긴 있겠죠.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느냐, 직시하느냐. 뭐 진보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요거 하나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속습니까? 말에 속습니다. 말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에 잘 속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은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민족을 이야기하면은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평화로운 행동을 해야 애국심이 있어야 민족주의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김일성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된 데는 민족주의라는 탈을 쓴 때문입니다. 민족주의. 한국에서 민족이라 하면 굉장히 힘이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원래 자유진영이 민족주의자였어요. 해방 직후에 이승만 이 그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민족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좌익이라 불렀죠. 민족진영 대 좌익의 대결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직후에 조직이 전혀 없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 우파 진영을 단결시키고
건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여러 가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둔 자유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분, 세계 정세를 보는데 가장 고차원에서 이해를 한 사람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의 본질, 공산주의의 전략을 가장 깊게 정확하게 이해한 분입니다. 한민족 중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깊게 들여다보고 공산주의 전략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공산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 노선이 이긴 것은 공산주의의 선동과 이승만의 선동이 대결해가지고 이승만의 선동이 이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1945년 12월 이분이 KBS에서 나와가지고 공산주의와 결별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 연설이 역사적 연설입니다. 나는 왜 공산주의자와 결별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공산주의자는 민족 반역자고 사대주의자고 거짓말쟁이고 분열주의자고 일종의 가정 파괴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게 민족 반역자. 공산주의는 스탈린에 충성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인의 얼굴을 한 소련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은 소련에 가서 소련에 충성을 해야지. 왜 여기서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느냐? 사대주의자라고 본 겁니다. 민족 반역자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라고 본 것은 그 뒤에 실정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산당까지도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죠. 남루산까지도. 그러다가 갑자기 스탈린의 지령이 내려오니까 반타워로 갔다가 갑자기 찬타워로 돌아버렸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민심에서 이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들의 실수를 잘 아는 김일성은 공산주의자 앞세우지 마라. 두 가지 얼굴로 위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민족주의자, 하나는 민주주의자.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내가 공산주의자입니다 하고 나온 사람 보십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나온 사람 봤어요? 나는 민족주의자다. 나는 민주투사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깨야 됩니다. 민주투사, 당신 민주투사냐? 딱 한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민주투사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공산주의와 싸운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하면은,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나라인데, 공산주의와 싸운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민주투사주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게 답할 수 있습니까? 딱 그거 하나죠. 독립투사라면 일제와 싸운 적이 있어야 독립투사 아닙니까? 일제와 싸운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독립투사를 주장합니까? 대한민국은 지금도 공산주의와 싸워야 지킬 수 있는 나라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나라고, 과거에도 공산주의와 피를 흘려 싸워서 지킨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와 싸우지는 않고 대한민국과 싸워놓고 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아니, 민족주의냐 아니냐는 것은 뭘로 기준을 해야 됩니까? 민족주의. 말 그대로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뭘 했느냐를 물어야 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큼 한민족을 많이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일제가 탄압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많이 죽였어요. 이승만, 박정희가 죽인 사람이 뭐 있다 합시다. 몇 명 죽였습니까? 아니, 동족을 죽여놓고 무슨 민족주의를 주장을 합니까? 동족을 죽여놓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름을 가져와야 돼요. 공산당의 용어 혼란 정술은 대응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공산주의나 나치는 거짓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중간하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180도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격하는 방법도 180도로 돌리는 돼요. 그 자들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내가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은 너는 전쟁주의자다. 우리가 민주투사, 너는 독재주의자다. 이렇게 보면 100% 같습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면 정확합니까? 퇴보 세력이죠. 퇴보 세력. 퇴보 세력. 말에 속아 넘어온 결과가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 중에 두 가지 말. 민족과 민주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민족과 민주. 김일성이가 항일운동한 것은 인정합니다. 빨치산 운동을 했어요. 일본과 싸웠습니다.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한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한 활동은 역사에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1940년 무렵까지는 중국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었어요. 중국 공산당원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었습니까? 중국에서 정권 잡기 위해서 장개석 군대하고 싸웠죠. 장개석 군대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도와준 세력입니다. 그러나 모택동 군대는 한 번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 어디 갔느냐? 쫓기니까 1940년에는 러시아로 가가지고 소련군이 됐습니다. 소련군 소속이 됐어요. 한 번도 독립군 소속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소련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게 있습니까? 도와준 거 있습니까? 없죠. 더구나 1940년부터 1945년 8월 9일까지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일본과 우방국가였습니다. 일본과 우방국가니까 소련군 복장을 하고 한 번도 일본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는. 소련군이 허용을 안 하죠. 그래서 조작을 해가지고 백두산 밀령에서 뭐 싸웠다느니 김정일이가 하바롭스크 부근에서 났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백두산에서 난 것처럼 역사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끄러운 역사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해방 8월 15일 어디 있었습니까? 놀고 있었죠. 소련군 대비로 놀고 있었지. 언제 북한에 들어왔습니까? 9월 20일 소련군 대위 복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라고 사칭하기 시작을 한 거죠. 거짓의 역사죠. 왜 북한 노동당 정권이 거짓말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면 뭐 당당히 자기를 드러내면 되는데 김일성이처럼 역사를 완벽하게 조작을 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주된 무기로 삼아가지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그 배운 사람들까지 그 영혼을 장악해가지고 민족과 민주라는 이 말로 영혼을 빼앗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혼을 뺏긴 존재는 로봇이 되지 않습니까?
선동에 잘 넘어가죠. 선동에. 그 선동에 넘어가서 한 행동들이 다 광우병 난동이라든지 뭐 숱한 난동, 소동, 마지막은 촛불혁명. 촛불혁명도 아니지만 촛불혁명이라고 해요, 요새. 정상적인 국가에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압을 해야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권 아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놓고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도 없어지고 더구나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유엔 총회장에 가가지고 6.25를 뭐라고 했느냐?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남침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남한, 북한 다 책임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내전입니까? 침략전쟁이지. 내전으로 보이려고 했지. 김일성이가 6.25 때 스탈린의 도움을 받았고 모택동의 보정을 받아서 남침을 할 때 어디까지나 이 전쟁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다. 그러면 외세가 개입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평화공세를 펴가지고 누구누구를 석방할 테니까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기를 북침당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밀고 내려간다. 이렇게 해놓고 박은영의 말을 믿고 서울만 치면은 그 다음에 전국에 숨어있는 남로당원 20만 명이 들고 일어날 거다. 20만 명이 들고 일어난다. 그러다면 이건 완전히 내전이죠. 내전. 그러면은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어진다. 내전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안 속았느냐? 이승만이 안 속았죠. 이승만이 안 속고 딱 전쟁 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나이가 75인데 밤잠 안 하면서 대처를 잘 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전쟁 지도를 이렇게 잘 했는지. 더구나 제일 먼저 붙던 게 미국 아닙니까?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잖아요. 미군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 만나가지고 무기를 달라. 무기 안 줘도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막대기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이 뭐 실기를 해가지고 낙심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국군이 맞서 싸우고 해서 후퇴는 하지만 항복은 안 했어요. 그런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화를 벌컥 내면서 딱 보고받자마자 디내시성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자마자 We have got to stop the slow bea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대로 직설적으로 하면은 개자식들을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내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승만한테 안 통하고 트루만이 이게 무슨 내전이냐. 이 뒤에 스탈린이 지금 시킨 거지 해가지고 파병을 결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우리를 살려준 유엔 총회장에 가가지고 6.25는 내전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유엔군은 남의 내전에 개입한 침략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참전 유공자, 무훈수공자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전물 유가족회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언론이 문제 삼은 거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경화 내지 적화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여기서 생기는 거. 그러면 다 이렇게 서로 남탓합니다. 아,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뭐, 조선일보까지도 그거 보도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은 뭘 했느냐? 그럼 당신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왜 신문사에 저거해가지고 왜 이거 안 썼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느냐? 없죠.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 보고 자꾸 해달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낯설지 않으면서 남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니 자기가 보면 국회의원한테 전화라도 걸어야죠. 왜 가만히 있느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대통령도 헌법기관인데 대통령이 이런 역사와 반대되는 이야기 해도 되느냐. 왜 침묵하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편지 써야죠. 그거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한 더구나 민족 반역자, 6.25 남침 범죄자의 손녀 등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영복은 누구냐? 북한이 여기서 만든 통일혁명당, 지하당이죠. 통일혁명당의 간부로서 구속돼가지고 20년 징역형을 살고 나온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살고 나와서도 전향 안 했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주의자예요. 김일성 주의자. 김일성 주의자라도 뭐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 주의자를 사상가로서 존경하면은 그분의 사상은 뭡니까? 뭡니까? 그분의 사상은 뭡니까? 왜 사상가로 존경하느냐 이거예요. 또 그 자리에 김여정이가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여정이는 듣고 북한에서는 신영복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관순처럼 한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존경한다고 했다? 가서 오빠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라고 사설 쓴 거 보셨어요? 사설 쓴 언론이 있었어요? 그 발언도 문제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약하다. 너무나 약하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영혼이 이미 빼앗긴 거 아니냐. 영혼이 빼앗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들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공산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은 자연히 대한민국 건국에 기초한 헌법을 부정하게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하고 있는 행동을 헌법을 딱 들이대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헌법 위반 혐의가 11개 나옵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밀려났지만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이 없습니다. 자기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애매모호하고 구체적 헌법 위반 혐의가 11개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국가 보유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 헌법 66조, 69조에 있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우파 정부를 반대한 폭력 시위자라든지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한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법을 우호적으로 적용을 하고 경찰,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들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적용하니까 이것은 헌법 66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헌법 11조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 위반,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입니다. 이 헌법 7조가 이런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권에 유리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헌법 7조 위반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 집단이 집단적으로 이 헌법 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기회만 있으면은 촛불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발역 집단이 되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헌법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지. 어떻게 촛불혁명 세력만 편드는 일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한 세력에 대한 봉사자로 만듦으로써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계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죠. 국가연합도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한다. 이것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는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을 말하면은 그것은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또한 이것은 국가 보위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죠. 중국의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이것은 헌법에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검찰을 정적 표적 수사에 동원하는 것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헌법 7조 위반입니다. 적법 절차를 생략한 원자력 발전 백지화 선언, 이것은 헌법 위반이죠.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공론화도 없이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해버리면 이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있고 법적 절차를 위반합니다. 이것은 헌법 66조, 69조에 있는 헌법 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등등.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 아니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은 그 정통성에 입각해서 집행이 되는 헌법과 법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헌법 위반은 저절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요사이 수사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반공을 범죄시하는 것이 아니냐. 북한 정권이 사이버 세상에서 계속 대한민국에 대한 사상전, 심리전을 벌이는데 거기에 대응한 국정원과 국방부의 임무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등등. 이건 뭐 너무 많아서 그래서 드디어 핵 문제까지 왔는데
이제 한반도는 북한 해결을 매개로 해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성향 이런 게 다 연동되어 가지고 아주 미래가 불투명한 아주 유동적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동적 상황이다. 유동적 상황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를 만나고 와서 국민들한테 보고한 언론 발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대충 이 정권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여러분, 한국에 핵이 없잖아요. 그럼 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합니까? 그럼 무슨 비핵화를 해야 됩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되죠. 북한이 비핵화인데 왜 한국을 끌어들입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건 김정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김정은이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라는 말 안 쓰니까 그걸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뭐냐 그 내용이 즉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이미 명문으로 딱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 전술로서 첫째 한미동맹의 해체죠.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죠. 세 번째 핵우산 폐지입니다. 핵우산 폐지. 그렇게 해야 우리도 비핵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한반도 근방에서 얼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쓰고 있는데 마치 북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허위보고죠. 허위보고. 허위보고. 트럼프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트럼프가 속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깔린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 안정이 보장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하고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당하면 당했지. 그러면 북한의 체제 안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평양에서 반정권 시위가 일어나면 우리 국군이 들어가서 대신 진압을 해줘야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뭐냐? 제일 중요한 그거는 핵 폐기 안 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제일 황당한 것은 김정은이가 앞으로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대한민국을 치지 않겠다고 했다. 그걸 전해주면, 그걸 듣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얻어맞고 다니는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 깡패가 앞으로 저를 안 때리겠대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예 근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노예 근성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따지는 논설위원들을 그리나 이런 게 몇 개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국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죠. 전부 들고 일어나.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거는 이게 국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입니다. 들고 일어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들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하나가 이게 진짜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요새 쓰던데.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일단 이 북핵 문제를 해결을 제일 어렵게 하는 존재가 남한의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정권이 미국과 협조했더라면 북한 핵 문제 이미 해결됐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해결을 못하게 막았죠. 더구나 김영삼 정권까지 1994년에 찬스를 하나 놓쳤습니다. 그때 북한을 폭격해가지고 영변 핵시설을 없앴으면 되죠. 그때는 중국이 강력하지 못했고 소련 또한 흔들리고 있을 때인데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린 것을 한때는 자랑하더니 말년에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가서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6.15 선언 합의함으로써 또 북한의 대북 퍼주기를 시작함으로써 탈출로를 또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그 뒤에 핵 위기가 일어나도 한국은 미국과 손을 잡지 않고 따로 놀았고 2006년에 핵실험을 해도 한국은 계속 금강산 관광을 계속 지금 문재인 정권은 형식적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유동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아주 강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을 제재로 몰아넣어가지고 더구나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이 드디어 고통을 느끼게 된 거죠. 특히 돈줄을 끊고 중국이 돈줄을 끊고 기름도 상당 부분 끊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가 동맹국 사이가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적대국 사이 비슷하게 지금 돼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는 먼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회담장에 나왔는데 문제는 회담장에 나와서 회담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외교라는 것은 항상 시간을 끝나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끝나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난다면은 만난다는 보장도 아직은 사실은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좀 황당한 상황인데 김정은이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 특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을 계속 전해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전하다 보면 정확하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몇 군데에서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미국이 직접 그러면은 북한하고 한번 이 대화를 해보자 하면 내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다르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난다면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죠. 미국을 공격하는 ICBM 개발을 안 하겠다. 그건 안 하겠다. 그러면 트럼프는 얻는 게 있어요. 본토를 위협하는 ICBM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한다. 그래 놓고 김정은이는 나머지 부분은 대화로 해결하자. 이렇게 됐을 때 트럼프가 화를 불끈 내면서 내가 여기 올 때는 완전한 비핵화를 할 줄 알고 왔는데 그래서 핵미사일 시설 다 뜯어가지고 어느 항구로 반출할 것이냐 그거 물으러 왔는데 무슨 딴소리 하느냐고 일어서서 나가버리면 돼요. 그 수가 제일 좋은 수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트럼프는 정치인이니까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본토를 공격하는 ICBM 개발은 더 이상 안 하려고 한다. 그럼 돌아와서 국민들한테 보호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북한 핵 문제는 어디서 걸리느냐. 합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근사한 합의. 그 합의대로 했으면 북한 핵 문제 다 끝났어요.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검증이.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검증이. 그래서 미국이 정한 원칙이 있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핵 제거, 핵 폐기. 그걸 CVID라고 하는데 이걸 대원칙으로 정해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 트럼프 같으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니까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양쪽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만약 ICBM을 더 개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다 있어가지고 한국하고 지금 일본까지도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주한미군 위상 변경하자.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자. 어떤 식으로 변경하느냐.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군대입니다. 그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한미군 있어도 좋다. 그러나 역할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의 유지군으로 있으면 좋다. 더구나 동북아시아 전체에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여기 전쟁이 나지 않지 않느냐. 평양에 와도 좋다. 평양에 주한미군이 있어도 좋다. 단 평화의 유지군으로 있어라. 이렇게 딱 던질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화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일어나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자, 이 시간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쓸 것이고 그 대신 미국은 계속 제재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재를. 미국이 가진 카드를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제재입니다. 이 제재를 중간에 풀어버리면은 이거는 핵 문제 해결 끊는 겁니다. 한 번 푼 제재 다시 할 수 없어요. 끝까지 마지막에 단 한 개의 핵미사일도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제재를 풀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게 가능하냐?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외교나 정치는 항상 현실과 반영이 되고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있으니까 그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시 맨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핵보다는 우리 곁에 있는 이 가짜 민족주의자, 가짜 민주주의자 그 본질이 김일성주의자 또는 주사파로 불리해지는 이 세력이 대한민국의 영혼을 좀 훔쳐가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깨어나지를 않고 있다.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죠. 흔들어 깨워야 된다.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를 주최한 한국 기독교 재경 영남 장로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독교, 영남, 장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 합쳐버리면 한국에서 최고의 옥자입니다. 기독교, 영남, 장로회 최고의 옥자입니다. 저도 경상북도 청송 출신인데요. 저도 경상도 지역에 가서 요새 강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도가 일어나야 한다. 경상도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경상도가 일어나서 경상도 지키자 하면 안 되죠. 경상도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6.25 때처럼. 경상도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자. 경상도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자. 경상도 중에서 제일 알짜분들이 서울로 오셔가지고 개신교회 장로님 되셨고 더구나 경상도는 신라가 통일한 이후부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주인의식이 강한 분들이 많죠. 이 나라가 우리의 주인이다. 역사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지역과 가장 차별되는 특이한 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재경 장로회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를 만드는 데는 아마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강연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은 서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